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업소들의 기존에 적용되어 영업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초안에는 CUP,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연장과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가주 한인들의 유산 상속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주민들은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집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볼드윈팍 지역 우편 투표용지 드롭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방화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 교착 속에 연방상원 공화당이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단독 법안과 소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확산한 가운데 피해자의 15%가 한국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며 트럼프 타워 난간에 매달리는 소동을 벌이다 13시간 만에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에 근접하며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간의 사활을 건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돈줄이 마른 영화관 체인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싼 값에 극장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부양책 불확실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가 스몰 비즈니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업소들의 기존에 적용되어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초안에는 CUP,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연장과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19일 LA시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시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업규제 완화의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 하에서 앞으로 이들 비즈니스 업체들이 업소 정상화까지 걸리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도시계획부서가 마련한 영업규제 완화 조처는 비상상황 종료 이후 최대 12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상상황 종료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규제 완화 조처를 연장하거나 혹은 비상상황 종료 후 규제 완화 조처는 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조건부 영업허가 CUP 만료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비즈니스 업주들이 업소 내 주차장 규정을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UP 기간이 연장되면 자영업자들은 CUP 갱신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발렛 파킹, 주차 지역 외 주차 등 기존에 시행되던 규정도 업주가 편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비즈니스 업주들이 보다 융통성 있게 업소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시 도시계획부서는 앞으로 수주일 안에 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후 관련 리포트를 작성해 도시계획소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소위원회로부터 초안이 승인되면 조례안은 시의회의 플래닝과 토지변경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를 거친 후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가주 한인들의 유산 상속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변호사 사무실도 경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유독 타운 내 유산상속법 변호사 사무실은 늘어난 일감으로 더 바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층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타운 내 유산상속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7, 80대 노인층의 문의가 급증했으며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문의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유산 상속 계획을 좀 미루셨던 많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코로나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좀 긴박함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유산 상속 계획을 좀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추세이고요.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 팬데믹 초반인 올 상반기부터 두드러졌으며 재산 분배를 고민하는 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을 상속분에 대한 자녀 양쪽으로부터 모두 문의가 늘었습니다. 이제 한인들에게도 생소하지만은 않은 리빙 트러스트, 즉 신탁에 대한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뭐 부동산 뭐 한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 이렇게 자기도 꼭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 이런 문의가 가장 많이 오시는데, 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산이 16만 불, 이제 올해 16만 6천 불 이상이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니면은 좀 돌아가신 후에 이런 법정 절차나 프로베이트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마련해 놓으면 사망한 후 유족이 까다로운 법정 상속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점이 있어 한인들의 상속 플랜 중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후에 재산 상속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수혜자가 이제 보통 자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같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황혼 재혼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자녀들이 나서 유산 상속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놓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인지 상담 문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주민들은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집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웹사이트 registertovote.ca.gov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DMV, 우체국, 도서관, 카운티 선거 오피스를 방문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감일을 놓친 유권자들은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대면으로 마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인 11월 3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후 바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볼드윈파크 라이브러리 앞에 설치된 투표용지 드랍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이번 화재를 방화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어젯밤 8시경 4181 볼드윈파크 블루바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잠겨져 있는 투표용지 드랍박스 내부에서 불이 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60개에서 100개가량의 투표용지가 소실됐습니다. 선거당국은 투표용지가 손상된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드랍박스는 폐쇄될 예정이며, 당국은 앞으로 카운티 내 투표함을 대상으로 기물 파손 행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 투표용지 회수 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선거당국은 투표함에 불을 지른 행위는 단순히 기물 파손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진행하는 한인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한 4차 구호 기금에 익명의 독지가가 $5,000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4차 구호 기금은 CBB은행에서 $25,000와 조앤김 CBB 행장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10,000가 포함돼 CBB은행에서 총 $35,000, 그리고 고대 동문회에서 기부한 $10,000까지 합쳐 총 $45,000가 마련됐는데, 4차 구호 기금 소식이 보도된 후 익명의 독지가가 $5,000를 추가로 보태와 4차 구호 기금은 총 $50,000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구호기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달 이상의 렌트비가 미납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인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해 1인당 $500를 지원합니다. 시더사이너의 메디컬 센터와 이유케어 클리닉이 오는 21일 수요일에 타운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3300 윌셔 블루바드 위치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정부 지원 건강보험과 의료 프로그램에 관한 상담과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 교착 속에 연방상원공화당이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위한 단독 법안과 5천억 달러의 소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해 20일과 21일 각각 표결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측에 대선 전 경기 부양안 시행을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합의해야 한다며 어제 최후 통첩을 해 이번 주가 추가 경기 부양안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원내총무는 상원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공화당 경기 부양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1일 실시할 예정이며 20일에는 2차 PPP 시행 법안을 단독 표결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2차 PPP 시행 법안은 지난 1차 PPP 시행 당시 미사용기금 1,300억 달러를 우선 2차 PPP 시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보다 규모가 작은 경기 부양안과 패키지가 아닌 별개 법안 통과도 반대하고 있어 결국 경기 부양안 통과는 양당과 백악관이 합의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까지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으로 펠로시 의장과 무누신 재무장관은 일단 오늘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확산한 가운데 피해자의 15%가 한국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시안 인권단체 연합기구인 아시안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코로나 증오범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 미주에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저질러진 증오범죄 중 15%가 한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불거진 아시아계 상대의 증오범죄 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 한인단체 등과 함께 지난 3월 19일 증오범죄 한라인을 개설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모욕, 협박 등 증오범죄 사례를 신고받았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증오범죄는 전체 50개 주 중에서 46개 주에서 발생했고 모두 2,680건에 달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계 피해자가 40.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15.4%로 두 번째를 차지해 한인에 대한 증오범죄와 차별행위가 생각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일본계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증오범죄의 절반이 넘는 56%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벌어졌고 성별로는 여성의 피해 사례가 남성보다 2.3배가량 많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6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관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특별자수기관 운영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조사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특별 자수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원거리에 거주해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이후 한국대검찰청 형사 1과로 직접 연락해 배당된 검사실과 연락해 간이 조사를 거치면 됩니다. 특별 자수와 관련한 법률 상담은 LA 총영사관 전화 213-385-93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법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올해 선거는 상대당을 향한 극심한 분노와 사회 불안 속에 치러져 투표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들이 초유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은 전대미문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우편 투표가 크게 늘면서 결과가 예년보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편 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선거일 전후 폭동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56개 지부 전체에 선거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 공유하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투표소 총기 소유 관련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무장단체
단체가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다 적발된 미시간주는 법상 투표소에서 100야드 내에는 총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지만 이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 주변을 총기를 갖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표소가 학교라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학교의 경우 각 교육부가 총기 소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선거일 투표소인 학교가 학교에 해당하는지 투표소에 해당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 한 20대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며 트럼프 타워 난간에 매달리는 소동을 벌이다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이 남성이 밧줄을 이용해 트럼프 타워 16층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는데 이 남성은 등산 장비를 이용해 건물 벽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언론에 할 말이 있으며 대통령과 말할 수 없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트럼프 타워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수화팀과 협상팀을 동원해 설득에 나선 끝에 결국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경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SNS에서 확산 중인 관련 영상을 보면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은 죽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없다면 밧줄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간의 사활을 건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앞세우고 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장외 유세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경합주 주요 도시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공항 유세 전략입니다. 하루에도 두세 곳을 돌아다니다 한밤중에 백악관에 돌아오는 그야말로 강행군입니다. 오늘은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후보 차남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겨냥해 바이든 후보도 범죄자라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Joe Biden is a criminal and he's been a criminal for a long time and you're a criminal and the media for not reporting it. 이에 비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를 공략하되 장외 유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네거티브 유세에 올인한 트럼프와 자신을 구별하려는 듯 통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어제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비대면 유세전을 펼친 바이든 후보는 오늘은 특별한 대회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가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찾습니다. SNS 유세와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를 장려하면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우편투표함 훼손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전투표를 둘러싼 혼란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등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주를 차지해야 승산이 커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바이든 후보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거나 확실시되는 선거인단 합계는 226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125명의 2배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표 결과 각 후보가 확보한 주별 선거인단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인사이드 일렉션스, 레리 사바토의 크리스털 볼 등 세계 초당적 정치 분석 기관이 산출한 지지율을 합산해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산술적인 우위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일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민주당원들은 2016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4년 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다가 정작 대선일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쓰라린 기억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힐러리 후보도 그랬다며 민주당원에게는 걱정스러운 선거운동 데자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 10에서 12%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우위는 평균 8%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아빙턴의 간부인 빌 볼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나는 매우 불안하고 낙관과 두려움 사이에 덫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시간 민주당 의장인 라브라 반스는 2016년 일어난 일 탓에 사람들은 여전히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며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캠프에서는 2016년에 비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의 여론조사 담당인 존 안잘로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시각이 매우 강한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4년 전 힐러리 후보에 비해 부정적 관점이 덜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무당파, 노인, 백인 대졸자, 교회 유권자에게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힐러리 후보 때 볼 수 없었던 양상이고 제3의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훨씬 줄어든 점도 유리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C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BC는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로비스트들이 레트버틀 국내 기업 고문을 비롯한 바이든 대선 캠프의 참모들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로비스트는 원격 화상회의 앱인 줌 미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세금과 인프라 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의회와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지를 질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캠프 참모들 과의 통화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라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로비 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바이든 캠프 참모들은 그동안 로비스트들의 접근을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투표 참여 캠페인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모금을 도울 것을 권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선거를 보름 앞둔 오늘 대선 승리는 물론 의회의 상하원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주장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상 대권과 의회 권력 모두 내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지만 선거 전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선 캠프의 선거 운동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참모들과 전화회의에서 2016년 대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이날처럼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든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은 두 번의 선거 중 승리에 관해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우리가 이길 것이고 나는 3주 전, 2주 전에는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이 더 벌어졌지만 이후 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18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로 42.4%로 바이든 후보를 8.9%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10.3%포인트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지지율 격차는 4.1%포인트로 더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파우치 소장이나 다른 모든 멍청이로부터 코로나19에 관해 듣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파우치 소장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우치 소장을 재앙이라고 부르면서 만약 자신이 그를 해고했다면 스스로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과학을 믿으면서도 약하게 보일까봐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착용 거부는 우리는 강하며 마스크가 필요 없다 같은 강인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나약함과 동일시하기에 대중 앞에서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는 물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에도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아왔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대중 유세에 나서면서도 노 마스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남서쪽 해상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알루시안 열도 등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1시 54분경 알래스카 주 남서부의 샌드 포인트로부터 남동쪽으로 5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지진으로 알래스카주 남서쪽 끝에 있는 알루시안 열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 지진으로 샌드 포인트와 콜드베이 등 거주 인구가 드문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에 근접하며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유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납고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기다리는 청중으로 꽉 찼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밀집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세 현장을 누빕니다. 미국 내 감염병 최고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보일까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a statement of strength like we're strong, we don't need a mask, that kind of thing. He sometimes equates wearing a mask with weakness. Does that make sense to you? No, it doesn't, of course not.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우려할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6천 명을 넘었고 지난 16일에는 7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주 등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위해 거쳐간 3개 주는 코로나19 사태 후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터 홀름 소장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선 이미 병상수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이 일관성 없이 조언했다며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 like him, but he's called a lot of bad calls. He said don't wear a mask, and he said don't ban China. 오늘 애리조나 유세 현장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백악관 대변인을 보란듯이 연단에 세우며 코로나19 별일 아니란 무언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건과 여당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동명이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야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이 적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검찰이 기본적인 확인도 안 했다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중요한 이상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겁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에게 전화 한 통만 했다면 금방 확인했을 일이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자신과 관련 없는 이름만 같을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표 의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사전에 유 의원에게 본인이 아니라고 경고까지 했다면서 출처를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명단에 거론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투자 사실은 맞지만 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자료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에서 추가로 언급된 인사들에게 옵티머스 투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쉽게 확인한 결과 사실 나이가 크게 다르거나 성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측은 검찰이 최선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을 뿐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개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들까지 지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윤 총장은 일단 지휘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거취를 겨냥한 최후 통첩으로 해석돼 양측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폭로 당일 추미애 장관 지시로 대검 대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법무부는 조사 사흘 만에 검찰에 수사 의뢰 공문까지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야권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며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고심 중이라고 밝히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까지 한꺼번에 지휘 대상에 포함시킨 건 예상 밖입니다. 그 이유도 비교적 상세하게 주의서에 담았습니다. 라임 사건은 윤 총장 본인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고 가족 관련 사건은 장기간 사건 규명이 되지 않아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무려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일단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 조치로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사기 세력과 비호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해달라고만 주문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애초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휘한 적도 없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건까지 저격하며 다시 지휘권 발동에 나선 건 추미애 장관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겨냥한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 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 시한을 훌쩍 넘어 1년여 만에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드디어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해당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여 만으로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두고 회의를 한 날짜만 엿새나 됩니다. 감사 기간을 한 번 연장하고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 감사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이후 담당 국장 교체 등의 우여곡절과 보강조사를 거쳐 반년 만에 보고서가 의결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저항이 많은 감사도 처음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진통 끝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난다면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멀쩡한 원전을 문 닫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결론이 났다면 감사원에 정부 눈치 보기를 주장해온 야당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산업계도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운동을 하다가 혹은 가만히 있어도 발가락이 꼬이며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니 물을 마시라는 민간 처방을 내놓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맨스헬스가 발에 쥐가 나는 이유와 대처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신발입니다. 꽉 끼는 신발은 발의 중심 근육을 속박합니다. 섰을 때 균형을 잡으려면 이 근육들이 작용해야 하지만 신발이 작으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중은 특히 엄지발가락에 쏠립니다. 무리한 하중을 받은 엄지발가락과 근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킬 때 쥐가 납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안 하던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 발의 근육들이 놀랍니다. 평상시의 수축 및 이완작용과 다른 방향의 부하를 받거나 운동량이 갑자기 늘면 발 근육들이 피곤해지고 쥐가 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지병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병에 먹는 약들이 발근육의 경련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오래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걸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가장 확실하고 좋은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수건으로 엄지발가락을 감싸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발가락으로 바닥에 놓인 고무줄을 집어 옮기는 훈련도 관련 근육을 단련해 쥐를 예방해줍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효과를 봤다는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피클 국물이 그중 하나인데요. 한국어로 치자면 김치국물에 해당할 텐데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지만 쥐가 났을 때 아세트산이 풍부한 국물을 마시면 몇 분 안에 경련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매운맛이 구강 및 인후의 수용체를 자극하면 근신경계가 경련 신호를 걸러내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한다는 원리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불확실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0.89포인트, 1.44% 하락한 28,195.4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6.89포인트, 1.63% 내린 3,426.9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2.67포인트, 1.65% 하락한 11,478.8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중국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중국 지표가 나쁘지 않았던 데다 대선 전 미국의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차츰 커지면서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부양책과 관련한 합의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 부양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내린 가운데 기술주가 1.87% 하락했습니다. 산업주도 1.24%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 의지에도 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1% 내린 40.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1% 떨어진 42.4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날 장관급 감시위원회에서 감산 약속의 이행을 재확인했음에도 유가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맹인을 떨치는 데다 리비아가 산유량을 늘린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3% 상승한 1911.7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돈줄이 마른 미국의 영화관 체인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싼값에 극장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원하는 고객을 위해 $99에 극장 전체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AMC는 1회 극장 임대, 가족과 친구 등 최대 2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가족용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와 슈렉 등을 비롯해 할로윈 시즌 공포영화, 최신 개봉작 가운데 한 편을 골라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개봉작 임대료는 최소 가격인 $99, 테넷 등 최신작 임대료는 $149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ABC 방송은 $99 극장 임대는 미국 영화계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타격을 받는 데 나온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늘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서 초국경 결제와 디지털 통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처음이 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편익 외에도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꽤 어려운 정책,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다며 사이버 공격, 위조, 사기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문제들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난주보다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낮 기온 같겠고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해 목요일부터는 특히 곳에 따라 조금 선선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에도 쌀쌀하겠고 낮에는 가을볕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